저는 한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늙은 아버지입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 올해로 70을 넘긴 나이에 이르렀죠.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저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어린 민호는 자주 아프곤 했는데 그 작은 몸이 땀에 젖어 헐떡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래서 다짐했죠.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겠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잘되게 해주겠다. 그 다짐은 제 인생의 등불이 됐습니다. 새벽녘,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손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 허름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북적이는 낮에도 달빛만이 남은 깊은 밤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민호가 잘 되기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제 모든 꿈과 희망이 민호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공부도 잘했고 서울의 이름난 대학교에 입학했죠. 졸업 후에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제 가슴을 한껏 뛰게 했습니다. 그날 민호가 취직 소식을 전하며 저를 꼭 끌어안아 주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 고생하신 보람이 있죠.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이 맛에 살아온 거야?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군.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민호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을 나는 듯 기뻤어요. 아들이 장가를 가는 날, 저는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니 세월이 실감났지만 마음만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민호가 신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다 이룬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은 제가 그토록 꿈꿔온 결실이었으니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한순간의 환영에 불과하리라는 걸요.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제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민호의 아내, 은정이었죠. 처음엔 그녀의 날카로운 말투와 차가운 눈빛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겠지라며 애써 넘겼죠.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아들 민호와 손자를 위해 헌신했던 저의 삶이 은정의 손끝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은정이 처음 제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던 날을요. 현관 앞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집 바닥은 제가 정말 힘들게 닦아놓은 거라 신발 꼭 벗고 들어와 주세요. 그 말투는 부탁이라기보단 명령에 가까웠죠.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저는 웃으며 신발을 벗었어요. 그래, 깔끔한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박힌 듯 했어요. 그 가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민호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봄날의 벚꽃처럼 환하게 피어났어요.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오랜만에 꺼낸 낡은 양복을 다림질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죠. 민호가 신부 은정과 함께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이제 내 아들이 어엿한 가장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장은 웃음과 축하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저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행복을 만끽했어요. 민호가 저를 보며 살짝 웃어주는 순간 세상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죠. 그래, 이게 내가 살아온 이유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행복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그만큼 덧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차에 지나지 않아 제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의 시작은 은정이었죠. 처음엔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 민호와 은정의 집에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손주를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은정이 현관에서 저를 막아섰어요. 아버님, 저희 집 바닥은 제가 힘들게 청소한 거라 신발 꼭 벗고 들어와 주세요. 그 말투는 부드럽다기보단 날이 성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깔끔한 걸 좋아하나 보구나라며 웃으며 신발을 벗었죠. 그때만 해도 그게 큰일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하지만 그날 이후 은정의 태도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어느 날은 손주를 위해 시장에서 사온 새콤달콤한 과자를 건네려 했는데 은정이 제 손에서 과자를 낚아채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아버님, 저희 애는 유기농 간식만 먹어요. 이런 건 주시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손주는 울먹이며 과자를 찾으려 했지만 은정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내가 손주에게 줄 작은 기쁨마저 빼앗길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명절을 앞두고 민호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부엌에서 은정이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살짝 들어갔는데 그녀가 냉랭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누가 지켜보면 저 요리 못해요. 그냥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마치 저를 부엌에서 쫓아내는 화살 같았어요. 평생 손으로 밥을 짓고 가족을 먹여 살린 저에게 그 한마디는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어요. 민호의 체면도 있고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던 마음은 물거품이 됐고 은정의 차가운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 행복했던 순간은 멀어지고 저를 둘러싼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기 저는 원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레 몸에 밴 성격이죠. 젊은 시절에도 그리고 민호를 키우며 힘들 때도 저는 늘 꾹꾹 눌러 참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제 인내심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금은 처음엔 작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고 넓게 퍼져갔죠. 은정이 저를 대하는 방식은 단순한 까다로움이 아니라 마치 제가 그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게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손주를 위해 시장에서 작은 선물을 사들고 민호의 집에 갔어요. 손주가 좋아할 만한 새콤달콤한 사탕, 몇 봉지와 손바닥만 한 인형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손주가 저를 보고 달려와 할아버지 라며 품에 안겼어요. 그 작은 품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는 순간 세상 모든 근심이 녹아내리는 듯 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은정이 부엌에서 나오더니 제가 손주에게 사탕을 건네는 모습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저희 애는 유기농 간식만 먹어요. 이런 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니 제 손에서 사탕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손주는 울먹이며 사탕을 찾으려 했지만 은정은 단호하게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내가 손주에게 주는 작은 기쁨마저 이렇게 빼앗길 만큼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민호에게 슬쩍 물어보니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버지, 은정이 애 건강을 너무 생각해서 그래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제 상처를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었죠.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던 마음은 또다시 허공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떡국을 끓이는 은정을 도우려 부엌에 들어갔죠. 내가 손 좀 보탤까? 라는 말도 채 끝나기 전에 은정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버님, 누가 옆에서 보면 저 요리 못해요. 그냥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그 말은 마치 저를 부엌에서 내쫓는 명령처럼 들렸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손이 닳도록 일한 저에게 그 한마디는 상상도 못한 모욕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민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은정의 행동은 점점 더 기가 막혔어요.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을 쓰려는데 은정이 문 앞에 서서 아버님, 물은 꼭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라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문고리를 확인하며 뭔가 트집을 잡으려는 듯한 눈초리를 보냈죠.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화장실 하나 쓰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때부터였어요. 은정이 저를 단순히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집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날 밤이었어요. 손주를 재우고 민호와 은정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져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죠. 은정이 민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아버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좀 부담스러워.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내가 말해 볼게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제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모든 걸 참아왔어요. 은정의 날카로운 말투도 차가운 눈빛도 심지어 손주에게 주는 작은 선물까지 빼앗기는 순간도 다 꾹 눌러 참았죠.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민호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다잡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하지만 그 버팀목은 점점 더 약해졌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제가 평생 믿어온 가족에 대한 믿음이었죠. 은정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저를 불편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이 집에서 그리고 민호와 손주의 삶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싶어 했죠. 처음엔 그저 예민한 성격 때문이라고 결혼 초라 서로 적응하느라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은정은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더 나아가 민호와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어요. 민호의 변화도 저를 아프게 했어요. 결혼 전만 해도 민호는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아버지, 잘 지내세요? 라며 안부를 묻곤 했죠.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들러 밥을 먹고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그때의 민호는 제게 세상 전부였고 저도 민호에게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그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전화는 뜸해졌고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죠. 제가 먼저 연락해도 회사 일이 바빠서요라며 얼버무리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핑계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은정이 민호를 장악하고 저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한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손주와의 시간이 점점 줄어든 거였어요. 저는 민호의 집 근처로 이사까지 갔어요. 손주를 더 자주 보고 민호 부부와 함께 밥이라도 먹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처음엔 민호도 아버지, 근처로 오시면 자주 오갈 수 있어서 좋네요라며 방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오늘은 애가 낮잠 잘 시간이거든요 라며 저를 돌려보내기 시작했죠. 손주 얼굴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으면 참으려 했지만 은정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어요. 결국 저는 그 집에서 점점 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손주 생일에 일찍부터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민호의 집에 갔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겨우 문이 열렸는데 은정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저희 친정 부모님과 약속이 있어서 30분 뒤에 나가야 해요. 라며 저를 들여보내지 않으려 했죠. 제가 손주 생일이라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가면 안 되겠냐고 물으려 했지만 은정은 말을 가로채며 선물만 주시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했어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선물을 건네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모욕감이 치밀었지만 손주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는 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감내했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정의 차가운 태도와 민호의 무관심은 제 자존심을 짓밟았고 제가 평생 쌓아온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상처받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주 생일에 겪은 모욕과 민호의 변명, 은정의 차가운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이대로 계속 참고 살 순 없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노인을 만났어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그에게 물었죠. 내가 민호 부부에게 준 집이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걸 되찾거나 처분할 수 있을까? 김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대답했어요. 영수 씨, 명의가 당신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다만 지금 거기 사는 민호 부부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죠.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 집은 제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것이었고 민호의 결혼 선물로 준 거였지만 이제 와서 그 집이 저를 구원할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은정의 태도에 상처받고 민호의 무관심에 실망하며 무너졌던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매물로 내놓는 절차를 알아봤어요. 지금 거주자가 있으면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명의가 박영수님이시니 충분히 가능해요. 라는 중개인의 말이 제게 힘을 주었죠. 처음엔 손주와 민호를 생각하며 망설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인데? 라는 마음이 자꾸 제 발을 붙잡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손주를 보러 민호의 집에 갔던 날 화장실 문에 붙은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커다란 글씨로 할아버지 출입 금지, 고장 위험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머리가 띵하고 온몸에 열이 확 올랐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분명히 그 글자는 저를 겨냥한 것이었어요. 은정의 깔끔한 정자체 필체를 떠올리자 이게 그녀의 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화장실조차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다니. 이게 무슨 꼴이야? 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꾹 참고 아들에게 따지기로 했어요.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오길 기다려 다시 집을 찾았어요. 문 앞에서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번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다짐했죠. 민호와 은정이 나란히 앉아있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물었어요. 화장실 문에 붙은 쪽지. 그게 뭐야? 나를 못 쓰게 하려고 한 거냐? 민호는 당황한 얼굴로 은정을 쳐다봤고 은정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버님, 변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아무도 못 쓰게 하려고 붙인 거예요. 아버님만 겨냥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변기를 확인하니 물도 잘 데려가고 아무 문제도 없었죠. 그 순간 은정의 거짓말과 뻔뻔함이 제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팔자. 그리고 나를 위한 새 삶을 시작하자. 그 쪽지는 저를 모욕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깨우고 자유로 이끄는 신호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은정에게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태어났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것을 되찾고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기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잠들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더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며 펜을 잡고 그동안 은정에게 받은 상처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신발을 버스라는 날카로운 말투, 손주에게 준 과자를 쓰레기통에 버린 순간, 명절에 부엌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화장실 문에 붙은 그 쪽지까지 한 줄, 한 줄 적을수록 제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참아왔구나라는 깨달음은 저를 놀라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저 참는 늙은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민호를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걸 알았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김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집을 처분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김노인은 차분히 절차를 설명하며 영수 씨,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손주와 민호를 생각하며 망설였지만 이제는 그 망설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 제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죠. 며칠 뒤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 집을 매물로 내놓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지금 거주자가 있으니 협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명의가 박영수님이시니 진행 가능합니다라는 중개인의 말이 제게 확신을 주었어요.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담담히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그 집을 팔려고 해. 너희도 알아둬. 민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아버지,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결정했어 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어. 그 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였어요. 집을 팔겠다는 결심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을 되찾으려는 첫걸음이었죠. 은정의 차가운 태도와 민호의 무관심에 짓눌렸던 저는 이제 그 무게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어느 날 민호의 집에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였어요. 은정이 저를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미소에 흔들리지 않았죠. 아버님, 오늘은 왜 오셨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냥 집 좀 보러 왔어. 곧 다른 사람이 여기 살지도 모르니까. 그 순간 저는 제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을 느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은정의 눈치를 보며 괜찮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스스로를 탓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민호와 은정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손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렸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저를 이해할 날이 오리라는 믿음을 갖기로 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그들이 날태했어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어요. 집을 팔겠다고 선언한 뒤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며 매매 조건을 논의하고 제게 맞는 작은 집을 알아봤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전원주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에서라면 은정의 눈치도 민호의 변명도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박영수는 사라지고 이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박영수가 되어갔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민호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그 사랑이 제 자존심과 행복을 갉아먹어선 안 된다는 걸요. 집을 팔고 떠나는 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그건 저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다짐은 제 인생에 새바람을 불어넣었고 저는 그 바람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집을 판다는 결심을 내린 후 저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호와 은정의 반응, 손주의 미래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그 고민 속에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그 집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민호와 은정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쓰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죠.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잘 살아라 라는 짧은 말과 함께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손주의 울음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은행에서 잠금까지 받은 돈을 확인했을 때 제 통장에 꽤 큰 액수가 들어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숫자는 제게 큰 의미가 아니었죠. 진짜 의미는 그 돈으로 제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도심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은정의 차가운 눈초리와 민호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오직 저만을 위한 공간을 찾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한 곳이 작은 전원주택이었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 저는 마당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맑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푸르렀죠. 마당 한쪽엔 이미 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고 텃밭을 가꿀 만한 공간도 넉넉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낙엽을 쓸고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열었죠. 오후에는 의자를 펴고 앉아 책을 읽거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밤이 되면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평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채웠어요. 민호와 은정은 그 후로 몇 번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전화와 메시지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해보겠습니다라며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변할 거라는 믿음이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손주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아이가 커서 저를 이해할 날이 오리라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락을 끊고 그들과 거리를 뒀어요. 이제 제 삶은 제 것이었으니까요. 전원주택에서의 나날은 제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어요. 텃밭에 상추와 쑥갓을 심고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죠.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끓였고 햇살이 드는 오후엔 마당에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찾아와 영수야,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며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라도 나를 찾았으니 후회는 없어. 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유를 만끽했어요. 은정의 할아버지 출입 금지 쪽지에서 시작된 아픔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이 평온한 삶으로 이끌어준 계기였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됐어요. 손주와의 추억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저는 그 아이가 언젠가 제 선택을 이해하길 바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별빛 아래 서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 꽤 잘 살고 있지 않나?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위안이 됐고 저는 그 위안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이제 제 삶은 제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감동적인 시작이었죠. 저는 그 작은 전원주택에서 마침내 제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전원주택에서 보내는 나날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민호와 손주를 떠난 마음이 무겁게 짓눌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그 사랑 때문에 제 자신을 잃어선 안 된다는 걸요. 은정의 차가운 태도와 민호의 무관심은 제 가슴을 찢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희생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민호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주를 위해 제 모든 걸 주려 했죠. 하지만 그 희생이 저를 억누르는 굴레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은정의 할아버지, 출입 금지 쪽지는 저를 모욕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제게 자유를 준 계기였습니다. 그 쪽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눈치를 보며 상처받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제 저는 생각해요. 때론 떠나는 게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라고요. 손주와 민호를 위해 억지로 붙잡고 있었다면 결국 우리 모두 더 큰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만났어요. 아침이면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엔 마당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책을 읽습니다. 비 오는 날엔 창가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밤이면 별빛 아래서 지난 날을 돌아봐요. 그 소소한 순간들이 제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죠. 친구들이 자식과 화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물을 때면 저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인연도 때론 놓아야 할 때가 있어. 억지로 붙잡으면 더 큰 상처만 남더라고. 그 말 속에 제 진심이 담겨 있어 손주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그 아이가 잘 지내는지 아프진 않은지 궁금할 때가 많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곁엔 민호와 은정이 있고 언젠가 손주가 커서 제 선택을 이해할 날이 오길 바랄 뿐이에요. 만약 그날이 온다면 저는 이 전원주택에서 웃으며 손주를 맞이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물으면 이렇게 말해줄게. 그건 내가 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누구나 소중한 걸 지켜야 할 때가 있지.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 모든 여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민호와 은정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제 존중을 외면했을 때 저는 떠나는 길을 택했죠. 그 선택은 잘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구원했고 제가 잃었던 평온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작은 집에서 바람과 햇살 그리고 제 손으로 가꾼 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제게 가장 큰 승리예요. 가끔 밤에 잠에서 깨면 손주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잠을 청하며 속으로 다짐하죠. 이제 내가 나를 돌봐야 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야.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제게 선물 같아요. 세상은 여전히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의지로 하루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 꽤 잘 살고 있지 않나? 라는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비춰줄 거예요. 그건 저만의 평화이고 저만의 승리입니다.